미디어데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24일 이재표의 주간 뉴스 칠판,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요즘에 그 화제가 되고 있는 부산 LCT로 본 아파트 계급사회, 그리고 이에 부연해서 바로 LCT의 그 회장이었던 이영복 씨, 청주 사람입니다. 청주 사람 이영복이라는 내용으로 오늘 방송을 진행할 텐데요. 뉴스 칠판을 기다리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만, 뉴스 칠판보다도 그 도입 후에 보여드리는 벌칙 영상이 더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도 목표인 500회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칙 영상을 촬영했는데요. 오늘이 아니고 어제 하루 전에 촬영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염라대왕면과 짜파게티를 같이 끓여서 염라대왕 1개, 짜파게티 2개 이렇게 해서 먹을 만하게 끓였습니다. 그 내용을 영상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뉴스 칠판을 3회째 방송을 했는데, 처음에 1000회 무모한 도전을 했다가, 그다음 번에 이제 목표를 낮췄잖아요. 500개.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700킬 넘었어요. 네? 700킬 넘었다고. 왜 700kg? 세 개 다 합치면. 네. 짜파게티를 두 봉. 이걸 두 봉 넣고, 그다음에 염라대왕은 9개, 염라대왕 한 봉. 한 봉. 네, 이 피켓을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는 무대를 부산으로 옮겨 볼 텐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저희가 공교롭게도 오늘의 방송 무대인 부산으로 생방송을 하기 위해서 저희 방송팀이 출동을 했는데요. 하루 전에 이 출동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연이어서 보여드리는 영상은 그 생방송을 마친 뒤에 그 LCT를 직접 촬영하려고 했지만은 시간이 너무 늦은 관계로 이 광안리에서 광안대교와 부산 야경을 저희가 촬영해 왔습니다. 그 영상 잠깐 보시고 본 방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그 LH 문제와 함께 전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가 바로 부산의 LCT 개발과 관련한 여러 가지 비리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는 이유는 여당의 기책 사유로 치러지고 있는 4.7 재보선과 관련해서 양당의 어떤 이 정쟁의 도구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대통령 지지율 또 여당 지지도는 출범 이후에 최저로 지금 하락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20일, 23일 이틀간 조사에서 30.4%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부정적 평가는 67%를 기록했는데요. 대통령 출범 이후에 어떤 최저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당 지지율의 경우에도 민주당이 23.5%, 그리고 국민의힘이 32.7%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면 뭘 하든 이 정권 탓이라는 이런 프레임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은 이 같은 문제의 뿌리는 사실은 친일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 청산에 실패한 그런 역사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쥐고 흔드는 어떤 부의 기반이 바로 친일파들의 적산을 바탕으로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1980년대에서 또 90년대까지 있었던 이 부동산 개발 붐에 따른 이 땅 부자들,
많이 탄생했고요. 이것이 이 보수 정권 시기에 이 권력형 비리로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LH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소위 말하는 개발 정보를 그것을 다루고 있는 그 공무원들이나 또 공공기관의 그 직원들이 그 정보를 독점해서 부를 축적해 온 이러한 역사 속에서 최근에 저희가 정말 국민들이 분통을 터뜨리면서 보고 있는 LH 문제라든지 바로 LCT의 그런 비리 문제가 다 이런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양강구도의 현재 정치판에서 국민의 힘이 현 정권을 심판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바로 그 양대 비리 중에 하나인 부산 LCT 문제를 한번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LCT 문제의 핵심 인물 2016년에 수감이 돼서 내년까지 그 징역 6년형을 받고 수감 중인 바로 이영복 회장의 얼굴입니다. 바로 이영복 회장이 이 청주 사람이라는 사실은 언론에 거의 보도가 되지 않았는데요. LCT 문제가 최근에 불거진 것은 2016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이 되는 문건 하나가 발표가 되면서부터입니다. 이 문건이 경찰에 제보가 됐다가 내사 단계를 거쳐서 지금은 이 본격적인 수사 단계로 가고 있는 그런 문건인데요. 바로 그 문건의 제목은 130여 명의 이 정관계 인사의 이름과 직책이 들어있는 바로 리스트입니다. 이 리스트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내용들은 좀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볼 테고요. 이영복 회장은 이 1950년생이고 충북 괴산군 청안면이 고향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했던 업체 가운데 이 청안건설이라는 이름의 업체가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청주 덕성초등학교를 졸업했다라는 설이 유력한데 또 일각에서는 그 4학년만 다니다가 그만뒀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가정 형편 때문에 대개는 상경을 하는데 부산으로 내려가서 신문도 팔고 구두도 닦고 또 나이트클럽에서 웨이터를 하는 등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이 고생을 하면서 성장한 그런 입지전적 인물이 바로 이영복 회장입니다. 이영복 회장이 이렇게 불가능을 현실로 만드는 그런 몇 가지 이 개발 비리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게 되는데요. 바로 첫 번째가 1989년도에 오션타워를 개발하는 일입니다. 이 오션타워는 지하 5층, 지상 20층 규모의 이 568가구 이 주상복합 건물인데요. 이 건물은 현재까지도 그 이영복 회장 그 일가의 아지트로 쓰이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는 큰 식당들 또 룸사롱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영복 회장이 운영했던 그 모든 회사가 다 바로 이 오션타워 안에 사무실을 두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건물을 가지고 여러 가지 그 로비를 했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1999년에 다대 만덕지구 개발입니다. 이 다대 만덕지구는 부산의 팔경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그 경관이 아름다운 곳이라서 이 자연 녹지로 묶여 있었는데 아파트로 개발을 한 겁니다. 부산판 수서 비리라는 그런 그 말이 나돌 정도의 개발이었는데요. 이걸 통해서 약 1,000억 원 정도로 추정되는 시세 차익을 발생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영복 회장하면 그 떠도는 별명이 뭐냐면 자크라는 별명입니다. 우리가 보통 작구라고도 하죠. 옛날에 그 지퍼를 그 자크 또는 작구라고 불렀었는데 모든 어떤 그 사람에 대한 관계에 대한 비밀은 절대로 입 밖으로 내지 않는다라고 정통이 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영복 회장이 붙잡히게 되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공무원들의 비리가 정치인들의 비리가 드러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영복 회장이 단 한 명의 이름도 불지 않았다. 당시에 그 해운대구 국회의원이었던 그 김은환 씨가 5억 원을 받은 것으로 그 입건이 돼서 조사를 받았는데 결국 이영복 회장이 그 작구처럼 입을 닫으면서 실제로 이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영복 회장의 돈은 받아도 된다라는 이런 말들이 부산에서 통했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번 취재를 위해서 실제로 그 청주 출신으로서 부산에서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그 모 씨와 몇 차례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 통화를 통해서 확인했던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이영복 회장의 경우에는 식사를 하다가도 전화가 오면은 성실하게 받는 편이다. 그러다 보니까 같이 밥을 먹어도 밥 숟가락을 거의 뜨지 못할 정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언론이든 공무원이든 아는 사람들이 골프를 치거나 식사를 하고 있을 경우에는 대부분 그 밥값 또는 골프 라운딩 비용을 갖다가 본인이 계산한 형태의 이런 그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2015년에 문제가 됐던 LCT, 바로 지금 사진에 보이는 장소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좀 해안이 보이죠? 이 부분이 부산 해운대인데 모래 유실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근처에는 그 공동주택을 지을 수 없도록 묶여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관지구이기도 하고 고도 제한 역시 60m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 근처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20층 정도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2015년에 여기에 바로 그 호텔과 아파트 높게 보이는 부분이 101층짜리 호텔입니다. 그리고 옆에 조금 낮은 건물들 역시 85층짜리 아파트 두 동인데요. 공동주택이 안 되는 지역에 또 미관 지구임에도 불구하고 이 고도 제한 60m라는 규정을 다 풀고 환경영향평가는 완전히 생략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의 경우에도 약식으로 진행하면서 여기 아파트를 개발하게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바로 이영복 회장의 로비력에 의해서 성사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130여 명의 리스트입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을 그 방송사에서 방송한 화면인데요. 여기도 보면은 세무서장이라든지 회장 이런 이름들이 쭉 나와 있고요. 바로 이 옆에는 이들의 요구사항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적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만난 이 청주 출신의 사업가의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사실 이 아파트가 분양이 잘 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컸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곳이 위치한 곳 자체가 부산에서도 굉장히 교통체증이 심한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앞 도로를 지나다닌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산 사람들로서는 그 고통스러운 그런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아파트의 분양은 잘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측도 있었는데 바로 이 폼생폼사를 바라는 그런 어떤 아파트를 어떤 부의 과시의 수단으로 계급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부산 사람들이 아닌 뭐 서울 등 외지인들이 이 아파트를 구매하게 되면서 이 아파트의 실제 분양은 매우 성공적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아파트의 그 펜트하우스 최상층의 경우에는 330제곱미터 규모인데요. 한 채 값이 67억 6천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그 경쟁률이 무려 68.5대 1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로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하기 위한 목적의 리스트가 존재했다. 그리고 차명으로 분양권을 당첨받았고, 그리고 또 실제로 당첨받은 사람들의 이 최상층을 갖다가 이영복 회장이 돈으로 다 사들여 가지고 로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졌다. 방송 보도를 보면은 차에 돈을 싣고 다니면서 그 계약금이 5천만 원이었는데 그 계약금마저도 이영복 회장이 대납을 해줬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 좀 뜨거워지고 있는 부분은 바로 뭐냐면은 4월 7일 재보궐선거 중에서 바로 부산시장 후보로 결정이 된 국민의힘의 박형준 후보 여러 가지 매직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아내의 아들, 딸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처음에 이걸 보도를 보고 아내의 아들은 뭘까라고 했는데 바로 재혼한 부인의 아들을 지칭하는 거더라고요. 아들과 딸이 2015년 10월 28일 LCT 분양이 이루어지던 첫날 두 채를 동시에 매입을 했다라는 겁니다. 또 이 중에 한 채는 또 이 아들로부터 박형준 후보의 부인이 사들인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것도 참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 아들이 LCT 조형물 납품에 깊이 개입돼서 28억 원 정도가 되는 11개의 그 조형물을 독점적으로 납품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박형준 후보는 이 LCT 두 채를 매입하는 과정 자체는 정상적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 가지를 보면 10가지를 안다는 말이 있죠. 바로 이 아들이 이 조형물 그 납품에 이렇게 독점적으로 개입한 내용을 볼 때 바로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굉장히 연관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부산 기장에 별장이 있는데요. 바로 이 별장을 4년 전에 지어놓고도 토지만 신고가 돼 있고 이 별장 건물은 등기조차 되어 있지 않다라는 등 최근 이 박형준 후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화수분처럼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그래도 건재한 지지율이라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이번 보궐선거가 바로 현 정부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실망, 저는 그 실망의 본질을 180석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개혁을 확실하게 하지 못한 거에 대한 불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이 이 깔때기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은 과연 현재 보수 야권이 여당을 심판할 자격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답답한 현실 어디에 기반하고 있는가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아까 그 아파트 LCT 분양 성공도 폼생 폼사 때문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러한 그 폼생 폼사 아파트 계급 사회는 비단 부산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청주에도 사실 이 아파트 계급이 존재하거든요. 예. 청주 강남이 어디냐?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이 청주 강남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몇 개 지역이 있습니다. 저는 어디가 청주 강남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0여 년 전에도 그 임대 아파트와 분양 아파트 사이에서 학군 논란이 있는 적이 꽤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런 것들이 기사화된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금천동 용담동 쪽에 아파트가 개발됐을 때도 임대 아파트 학생들을 학군에서 제외시켜달라는 그런 학부모들의 요구가 있어서 굉장히 사실은 그 시민들을 분노케 했던 적이 있고요. 최근에도 최근에 개발된 제가 구체적으로 지역을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모 지역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 초등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어떤 아파트를 통과해서 가면 굉장히 가깝거든요. 근데 이 상대편 아파트 쪽에서 사는 학생들이 이 아파트로 건너오는 것을 막는 일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경비업체에서 못 들어오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쪽 아파트가 살짝 좀 좀 비싸게 분양된 아파트였거든요. 근데 사실 아이들은 이 아파트에 살거나 이 아파트에 살거나 다 같은 친구들이다 보니까 같이 학교를 가기 위해서 결국은 이 아파트가 아닌 아파트 전체를 돌아서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같이 가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아파트 앞에서 이쪽 아파트 아이들이 앞에서 이 줄을 지어서 기다리는 현상들이 제보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바로 이 아파트 계급 사회는 서울과 부산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던 바로 친일 청산의 문제, 또 땅 부자의 문제, 그리고 정보 독점의 문제, 이런 어떤 천민 자본주의적 그런 부의 축적의 역사를 보면서 이것을 바꾸는 것 자체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LA 사태가 터지고 나서 충북에서도 17개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충청북도 공무원 전체의 어떤 재산 형성 과정을 살펴보겠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분노에 대해서 이것을 달래기 위해서 정치와 행정이 저는 쩔쩔매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보 독점을 해서 그것을 적절치 못한 방법으로 투자를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겠지만 사실 그렇게 바라보기에는 우리의 어떤 현대사가 너무나 많이 굴곡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투기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하는 부분도 좋겠지만은 저는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결코 현 정부가 처한 어떤 그런 어려운 상황 갖다가 반전시킬 수 있는 카드는 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이 다 정부의 책임으로 다 돌아오고 있는 그 여론을 오히려 불리하게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이것을 바꾸기 위한 방법은 저는 딱 한 가지라고 보는데 토지 공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시대가 됐다라는 겁니다. 당장은 되지 않겠지만은 이것에 대한 새로운 모색을 하는 것만이 지금 현재 여건이 어떤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토지 공개념이란 말을 하면은 이거 사회주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 토지 공개념은 지금 대다수의 나라에서 다 도입이 돼 있는 개념이고요. 그 출발은 뜻밖에도 미국입니다. 토지를 몰수하자.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사회주의적 관점인데 토지 몰수가 아니라 이윤을 몰수하는 개념에 대한 것이 처음 제기된 것이 미국의 학자들에 의해서고요. 실제로 미국의 여러 주에서 이러한 개념들이 도입돼 있다는 겁니다. 독일과 스페인 또 뭐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은 헌법에 반영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토지 공공임대 개념으로 추진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핀란드의 경우에는 핀란드 헬싱키는 60%가 지방 정부의 소유라는 겁니다. 그리고 홍콩 같은 경우는 95%의 땅이 국가 소유의 땅이에요. 그래서 국가 수익의 35%가 바로 토지세에서 발생을 합니다. 베트남 뭐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말할 것도 없고요. 영국이라든지 특히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99년 기한에 영구 임대 주택을 통해서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나라들이 이 토지 공개념을 도입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80년대 말에 바로 이런 토지 공개념에 대한 부분이 추진이 됐다가 무산됐던 적이 있는데요. 바로 이 소유에 대한 상한선을 두는 겁니다. 대도시의 어떤 땅을 얼마까지만 소유할 수 있게 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이 초과 이득세라는 것이 있는데 이 집가가 상승했을 때 집가 상승분의 30에서 50% 정도를 그 세금으로 환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발이익 환수, 택지 개발이 됐을 때 택지 개발 이익의 50% 정도를 환수하는 그런 제도인데, 이런 제도를 통해서 부동산 정책 자체를 갖다가 근본적으로 흔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는 어떤 조사라든지 또는 뭐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라든지 이런 부분들만으로 국민들의 정서를 돌릴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노동 또는 자본이 투하되지 않는 곳에서 발생한 이유는 전체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대한민국은 과거 친일파들이 많은 땅들을 소유했고요. 그 다음에 급격한 어떤 부동산 개발 붐을 타고 땅이 돈이 된다라는 인식 자체가 국민들의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사실 돈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지, 돈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서민들도 부동산이 돈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 되겠지만 토지 공개념 도입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땅이 돈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집을 사기 위해서 평생을 바쳐야 하는 그런 시대는 다시 오지 않아야 한다라는 결론을 마지막으로 오늘 주간 뉴스 칠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